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만나보죠.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에 불기소 처분했던 이 한명수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오늘 오후에 발동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법무부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은 모해 위증 교사 의혹 민원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점에 비추어 본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그리고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아무개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목소리였는데요. 정확하게 이번 그 수사 지휘권 발동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상근 기자. 네, 아까 들으신 대로 이 대검찰청에서 이 관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지만 그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제 과거 한명숙 그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증인이 있었는데 이 사건 핵심인이죠. 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뇌물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번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네. 당시 이제 검찰에서 이 사람과 이제 같은 그 방을 쓰는 재소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고 증언을 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증언들도 있고 또 복수의 좀 증언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근데 대검찰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건 검토를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이제 그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들고 또 이 사건이 이 검찰의 직접 수사에 또 잘못된 수사 관행 그리고 자의적 사건 배당 뭐 이런저런 이 검찰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이 사건을 거의 1년 내내 팠던 그 뉴스파 김경래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만 한마디로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수자들에게 이제 김모 씨도 있었고 최모 씨도 있었고 한모 씨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공동으로 이제 뭐 증언하는 연습을 받았고 네. 한마디로 이제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이제 거짓말 증언을 하도록 이제 강요받은 거고 실제 3명 중에 2명이 나가서 진술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대검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대검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조직의 논리로 본다면은 검찰이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네.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조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이름도 모해 위증 교사죄. 그러니까 모해 위증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만을 말할 선사할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 네. 모해할 목적으로. 그래서 네. 모해 위증 교사죄가 붙어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 씨는 공소시효가 3월 6일 자정입니다. 지났어요. 지났어요. 네. 김 씨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자정입니다. 오늘로부터 5일 남았죠. 그러니까 5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해 위증 교사에 나섰던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짓말 연습을 시켰던
엄희준 등의 특수부 검사들 그리고 네. 상급자들의 공소시효도 곧 만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공람 종결로 혐의가 없으므로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수사도 해보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한명숙 전 총리라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검찰 앞에 섰을 때, 법정 앞에 섰을 때 검찰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걸 용인하는 것이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겠죠. 이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아니 전직 총리 맞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만든다면 네. 검찰이 일반인들을 그냥 죄인으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일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건의 성격이.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네.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재소자를 불러서 이제 뭐 재소자들에게 너희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식으로 가족까지 같이 협박을 했다고 협박을 그들이 했다는 이제 거죠. 증언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증을 시켰다면은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춰서 이 재소자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재소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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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사건이라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게다가 이 사건의 좀 가장 또 이제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고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네. 수사권도 없이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이제 부여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 사건이 홀라당 이제 다른 검사 쪽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 문제가 좀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뭐 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도 그냥 이제 묻어버릴 수가 있구나. 좀 네, 이런 네. 의심까지 들게 되는 좀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해왔고 사실 이제 공소장도 거의 써놓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사지휘권 발동 이게 흔하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한 번 하셨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2번 발동을 했고 이번이 이제 4번째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검찰과의 관계가 또 갈등 국면으로 어떤 프레임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네. 아마 이걸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벌써 이제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박범계 장관 취임 49일 만에 수사지휘권 발동. 네, 그렇죠. 또다시 불이 붙나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추윤 갈등 뭐 제2탄되나 뭐 이런 식의 논조들이 많죠.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진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증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과 사인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방대한 자료를 며칠 만에 그냥 다 보고 네.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수사팀이 어떠한 내용을 벌였는지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을 압박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마저도 지금은 털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네. 네, 검찰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의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 농지 강제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죠. 정부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어촌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강제 처분하고 부당 이익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최창원 정부 합동조사단장의 브리핑이었는데요. 정상근 기자, 경찰이 오늘 세종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일단 이 국토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 LH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 여부를 수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 LH 직원들이 이 국토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압수수색지가 두 곳이 있는데 네. 일단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여기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북시흥 농협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북시흥 농협이요. 네네. 이 네. 북시흥 농협이 있는데 여기 LH 직원들이 이 땅을 매입하는데 총 10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100억 원대 토지 매입을 했다고 네네. 하죠. 네. 이 100억 원에서 58억 원이 이제 대출이었는데 이 중에 43억이 이 북시흥 농협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습니까? 43억이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이- 대부분이네요. 이 네. 대출 과정에서 뭔가 좀 불법성이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없었는지 그 네. 여부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달안에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투기 근절 재발 방지 위한 방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여 명이 있는 공룡 집단이고 자산만 185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만약에 단순히 인원만 뜯어서 작게 5천 명 나눈다라고 했을 때 투기가 없어질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서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입을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의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을 기회를 뺏어가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공직자 전원에게 확대를 해서 부동산 매입을 할 때나 심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 이 땅은 LH 내부에서 혹시나 신도시라든지 다른 땅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는 북시흥 농협에서도 분명히 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선거를 해보면 지역마다 신협, 농협, 수협 등등이 있어요. 네. 협동조합장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이율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네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선거라면은 그 협동조합장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후보자들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역 유권자들 또는 지역 토호들과 메커니즘이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빌려주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보면. 거액인데 지금 9명에게 43억 원을 대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조직적으로 시흥 농협의 누군가와 결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참여연대 민변 이번 이제 사태를 폭로한 주체들인데 이번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례를 추가 공개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이 추가로 공개된 의혹은 이 공직자만 대상은 아니고요. 이 네. 다른 사람들도 이 농지법 위반으로 좀 투기를 하는 목적으로 이 농지를 산 것 같은 좀 그런 의혹인데 대상은 이 시흥시 과림동입니다. 시흥시 과림동만 조사를 했고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논이나 밭 이 131건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중에 이제 37개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이 있어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돈은 이제 311억 원 정도, 네, 그 넓이는 한 7만여 제곱미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입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캐나다나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90년대생 3명이 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렇죠. 캐나다에서 와서 농사 지을 일은 없잖아요. 네, 지금. 그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민변호가 참여연대는 이 관련 지자체가 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또 게다가 이 자기들이 조사를 한 것은 이 아주 일부만 불과하니까 이 다른 지역까지 좀 넓혀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분 이제 대부분 농지가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차라리 LH 이름을 농지 투기 공사로 바꾸라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여야 단일화 협상 지금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죠?
네, 네네. 뭐 박영선 후보가 이 김진애 후보를 꺾고 이제 법률권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는데요. 네. 이틀 동안 그 양당 권리당원 그리고 의결당원 그리고 일반 유권자 이렇게 50-50해서 네.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안 했군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조금 급할 것 같긴 해요. 요즘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 그 수치가 조금 네. 박영선 후보에게 불리하다라는 일부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요. 뭔가 반전의 어떤 묘수가 네.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많이 남았지만. 네, 일단은 계속 1등 절딱을 펴다가 이제 추격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영선이 나왔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크게 알릴 필요가 있고 네네. 박영선이 되어야 할 이유도 이제 크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서울시 재난긴급지원금 서울 시민 전체에게 주겠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공약들이 김진애 후보와 토론을 하면서 좀 수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김진애 후보가 사실은 이제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도시와 관련된 공약들이 박영선 후보에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파괴력 있게 공표를 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이제 최종 결정되는 다른 당 후보와 토론을 하면서 아마 본인을 조금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은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 협상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 이틀간 조사를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경로는. 그런데 그렇죠. 어제도 안 됐고 오늘 아침부터 만나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일단 오늘 여론조사는 이미 뭐 물 건너 간 상황인 것 네네. 같고요. 일단 그래도 뭐 양측에서는 모레 이제 6시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19일. 네, 네네. 오늘하고 내일 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제 합의가 불가능하느냐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협상 쟁점이 이 여론조사 설문 문항 그리고 유무선 전화 조사 비율인데 네. 이 국민의힘 측은 그 유선 전화 조사 비중을 좀 높게 잡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은 이를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적합도, 경쟁력 뭐 이런 것 중에 좀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지금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유불리 조사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유리한 결국에 이제 경쟁력을 다른 말로 바꿔서 유불리라고 약간 비껴가는 다른 단어로 네, 대체한 진짜 겁니까? 애매하거든요, 이게 유불리. 결국에 누가 이길 것입니까? 요 얘기를 이제 다시 살짝 더 비틀어서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 중간쯤에 있는 단어가 아마 유불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듣는 네. 사람이 당황할 것 같아요. 네. 유불리 이런 단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2번 오세훈, 4번 안철수 일단은 그렇게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고 그 프린트하는 게 29일인가요? 29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19일을 넘기면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어쨌든 그 전에는 단일화를 승부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만 되겠죠. 사실은.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면은 뭐 최근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심상정 후보 사표가 18만 표. 맞아요. 네. 네,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사표가 꽤 많이 18만 표 정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일단 그 당시에 서울만 6만 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두 후보가 이름을 그대로 올리고 끝까지 이상한 협상으로 단일화가 된다. 잡음이 크게 나온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그 당시와 비슷한 또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준하는 사표로 인해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표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와도 그나저나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또 3자 구도에서도 야권 후보들이 조금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론조사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단일화 협상이. 네. 그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가 또 붙었습니다. 서로 엑스맨 여자 상황 논란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이제 점점 뭐 말이 상대방을 향해서 좀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거칠어지고 상황인데, 있어요. 네. 일단 뭐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보낸 엑스맨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반면에 그 이준석 그 뉴미디어 본부장이 그 국민의힘이죠. 네. 2018년에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가 전체를 보면 엑스맨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만 싸우라 이렇게 좀 중재를 하고 나서는 좀 상황인데. 중재하셨습니까? 네네. 아. 뭐 둘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희동이랑 둘리는 싸워도 좀 그래도 케미는 맞았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올린 거예요.
있군요. 네, 희동이와 둘리. 희동이와 둘리 예를 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유가 좋습니다. 왜냐면 확 와닿긴 해요. 네, 확 와닿아. 네. 왜냐면 괜히 알 수도 없는 삼국지 저기져 있는 인물을 네. 있는 척하려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사자성어 쓰고 이러면 네, 곤란하죠. 그러면 네. 국민들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희동이와 둘리 얼마나 쉽습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쉬운데 좀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은 또 그렇군요. 이해하기 여기서 또 우리 어려운. 저희들이 그 연식이 네, 드러나는 그럴 또 수도 안타까운 순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꼬집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뭐 합당까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영 뭐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 합당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렸던 질문이 그러면 단일화 후보 안 되면 합당 안 하겠다는 거냐 이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 끝을 계속 흐리다가 결국에는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단일화를 앞서고 이제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상대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상대가 내어줄 것이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정치적 고수로 불리고 있으니 상대를 계속 괴롭히면서 상대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고 근데 안철수 후보도 지금 보면 쉽게 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 싸움인지 후자로 가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감정이 네, 안전이 없다고 보기는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뭐 꾸준히 싫어하는 의사를 밝히고 꾸준히 있죠. 사과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